세대라는 현상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걸까요? 어떤 사회적인 조건에서 세대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연령대가 경험한 시대 환경, 그들의 삶의 조건, 또 사고방식,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과 문화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공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서로 마주쳐야 하고요. 관계 맺어야 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세대라는 것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농촌 공동체에서 보내신 연령대의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의 고령층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창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던 그 시기에 청년기와 중장년기를 보내신 분들이 또 계시죠. 그분들과 더불어서 이미 한국 사회가 고도 산업 사회가 되고 고도 기술 사회가 된 그런 시대적인 환경에서 청년기를 보낸 세대, 더 나아가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고도 산업 사회에서 태어난 세대, 이와 같은 다양한 세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시대 경험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두 동등하게 1인 1표의 선거권을 가지고 공동의 정치적인 대표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낯선 존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고를 할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기를 기대를 한 것일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소통 불가능성.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조건이 우리 사회에서 세대가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오늘날 세계에서 사회 변동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속하지요. 현대라는 시대 자체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인데 그 현대 중에서도 한국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 세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민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동시대적인 것들, 각기 다른 시대 환경의 경험, 각기 다른 시대의 감성과 문화, 사고방식,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은 물리적 시간대에 공존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겪은 것들, 이 사람들이 생애의 역사, 사고방식,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들, 이런 것들이 동시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세대라고 하는 현상이 진지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개념화되고 이론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대략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그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그중 가장 널리 이야기되고 있는 그 개념화가 바로 비동시대적인 것들의 동시대적인 공존, 또는 동시대적인 것들의 비동시대적인 성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통찰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현상을 주목했던 사람이 독일의 예술사학자였던
빌헬름 핀더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 유럽 예술사에서 세대의 문제 1926년에 출간이 됐고요. 같은 해에 나온 저명한 소책자가 세대의 관점에서 본 예술사, 이와 같은 저작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빌헬름 핀더가 주목한 것이 예술의 역사를 보니까, 문화의 역사를 보니까 이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 각기 다른 시대적인 상상력과 스타일과 감수성과 이런 것들을 가진 예술가들, 인물들이 동시대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비동시대적인 것들의 동시대성인 거죠. 이 관찰에서 끝났다면 핀더의 통찰은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각기 다른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과 생각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아요. 대결해요. 그게 바로 인간 정신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핀더의 유명한 은유로요, 시간의 주사위와 같다. 평면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정신들, 감성들, 이런 것들이 같은 시대의 여러 면을 이루면서 입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굴러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사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세대의 현상을 바라볼 때 20대는 이렇다, 50대는 이렇다. 이게 세대라는 현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궁극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관점이죠. 자, 그럼 그와 같은 여러 시대 경험의 공존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었냐?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세대라는 현상은 철저히 현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현대 사회의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0년 전에 태어난 사람과 지금 태어난 사람의 시대적인 경험이 그만큼 다르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단선적인 진화의 관념이 현대 문화에 깊이 각인되었다. 발전이라는 개념이죠. 역사는 과거보다 현재가,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는 그런 발전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구세대와 신세대,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얘기는 뭘까요? 뒤에 태어난 사람이 더 새롭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태어난 사람은 더 낡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발전의 관념 속에서 과거에 태어난 사람들과 보다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실에 여러 가지 갈등과 소통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대 수명의 연장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같이 살아요. 기대 수명이 50세가 안 된다면 20살 먹은 청년이 조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마주대할 가능성이 적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기대 수명이 90세에 접근하게 되면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과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이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너무 다른 시대 경험을 몸에 안은 채로 공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핀더가 이야기한 바와 같은 역동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격렬한 교류가 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같은 세대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경험, 생각이 정말 같은가? 같이 200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계층이 달라요.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요. 젠더가 달라요. 그들이 겪는 그 시대가 같은가를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남성이 겪고 있는 이 시대와 청년 여성이 겪고 있는 이 한국 사회, 그 경험이 같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시기에 출생했다, 같은 시대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20대야, 청년이야, 동질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세대라고 하는 허상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대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별을 더 좁혀보자. 20대 남성의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계급의 사람과 해외 유명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겪고 있는 2021년이 같은 시대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관념,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정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 심각한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과 치열하게 대결했던 사람이 바로 사회학자 칼 만하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구학적으로 같은 세대 위치에 놓여 있어요. 청년층이야, 90년대생이야. 그런데 그들이 과연 사회학적으로도 유사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가? 아닐 때가 많이 있겠죠. 그죠? 계층에 따라, 학력에 따라, 젠더에 따라,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그들은 다른 삶의 조건, 생애의 경험들, 사고방식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하길 바라는 사회상들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라는 것은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던지게 되는 질문이 어떤 조건에서 어떨 때 우리가 여기에 세대가 있다, 세대 현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칼 만하임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시대에 동일한 세대 위치에 있는 그 인구 집단들,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공동의 시대 환경을 가지고 같이 씨름하고 있을 때, 그것과 대결할 때, 그것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쟁하고 대결할 때, 이때 그 세대 구성원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다. 그걸 세대의 연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서로 연결된 세대 구성원들 중에서 그럼 그 시대의 질문, 시대의 도전,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내놓는 구체적인 집단이 그 안에서 탄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좋은 일자리의 빈곤, 비정규직의 문제,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 이와 같은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기성세대분들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20대들이 30대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거는 원인이 뭐다? 우리 사회는 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주창하는 청년들의 큰 흐름이 생겨나게 될 때, 그때 새로운 시대 정신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대, 시대 정신,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누가 현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과는 다른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미래를 여는 주인공은 젊은 세대이어야 하는가? 혹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젊은 세대, 청년 세대는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 맞는가? 자명하지 않죠.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사람이 바로 에른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가 집권하기 직전에 집필했고 나치가 집권한 직후에 출간된
이 시대의 유산이라고 하는 저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동시대적인 것들의 동시대성을 다루는 중요한 글을 포함을 시켰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고찰한 것이 핀드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상징하는 것, 과거를 향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뒤로 가야 돼. 지금 뭔가 잘못 왔어. 이런 사회 세력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개혁적인 세력들이 동시대에 공존하면서 이 시대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이 불안한 시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나치가 등장한 시대였죠. 놀랍게도 여기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 세력으로 대표적으로 블로크가 꼽았던 것이 바로 청년이에요. 불안한 농민층, 몰락해가고 있는 중산층과 더불어서 청년층이 과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 환경이었을까요? 1920년대, 30년대 유럽에서 파시즘과 나치즘 이런 전체주의 운동이 마구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가장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집단이 청년운동 집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청년운동이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개방적인 운동인 시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장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운동을 열광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이 바로 청년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블로크는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들의 불안 속에 미래를 향하는 변화의 에너지가 있다. 그 안에 실현되지 못한 유토피아가 있다. 그거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미래를 만들 것이냐, 누가 이 시대를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은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과제다라는 이야기를 얀스 블로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세대라는 현상은 당연하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생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세대 내의 이질성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세대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행동을 통한 과제들이 되겠죠.